용융 소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소금이냐? 용융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고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열을 가해서 녹여버린다라는 게 용융입니다. 고체가 바로 녹아버리는 것을 용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고체가 액체에 들어가서 녹을 때는 용해라고 부릅니다. 용융하고 용해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소금을 용융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금을 물에 집어넣고 녹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금을 열을 가해 가지고 녹인다라는 거죠. 소금을 열을 가해 가지고 녹이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일부러 소금을 녹이느냐라는 건데요. 소금 속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소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과잉의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소는 소금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짜기 때문에 많이 먹기가 어렵다. 소금을 내 몸에 맞는 양으로 챙겨 먹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소금을 적정량을 먹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거의 적정량, 필요량을 먹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저염식을 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적게 먹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짜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소변을 한 1.5 내지 2리터를 누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5g에서 18g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15에서 18g 의 소금을 일반 천일염으로 못 먹습니다. 15에서 18g의 소금이 소변으로 매일 빠져나갑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되게 빠져나가야 제대로 빠져나가는 양이다. 여러분들의 이 소변의 염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물도 소변으로 1.5에서 2리터가 빠져나가도록 마시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물도 그렇게 마셔야 되는 것처럼 비타민C 소금도 그 양을 먹어줘야 된다. 천일염으로는 그 양을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잉으로 들어있는 염소를 제거를 해서 먹는 소금이 저 용융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용융소금을 물컵에 넣으니까 뿌옇게 되더라. 그리고 그게 안 녹고 남아있더라.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은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염화나트륨 NaCl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KCl, CaCl2, MgCl2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천일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주겸이라고 아실 텐데요. 주겸도 똑같이 NaCl, KCl, CaCl2, MgCl2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뭐 나머지 천일염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있고 중금속도 들어있고 그런데 주겸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다 타버리고 있고 중금속도 다 날아가 버리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겸은 CaCl2가 남아있다. 천일염에도 CaCl2가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용융소금은 NaCl 들어있고요. KCl 들어있고요. CaCl2가 CaO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MgCl2가 MgO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잘 보시면 천일염 주겸에는 CaCl2가 들어있고 용융소금에는 CaO, MgO가 들어있다. 즉 CaCl2와 MgCl2가 CaO로 바뀌었다. Cl이 날아가고 산소가 붙은 겁니다. 요게 다른 겁니다.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gO라고 하거나 CaO라고 하는 거 산화칼슘이나 산화마그네슘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은 용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넣는 대로 많이 녹아 들어가는데 산화마그네슘이나 산화칼슘은 넣어도 거의 안 녹는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녹지 않는다. 즉 컵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었는데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안 녹는 게 나오는 게 바로 CA 산화마그네슘, MG 산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CA 산화칼슘 이런 게 안 녹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제대로 만들어진 용융소금은요. 안 녹는 게 나와야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이다. 뭐라고요?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은 안 녹고 뿌연 게 나와야 된다.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 먹고 있는 용융염이라고 하는 거, 그거 물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싹 녹아서 없어진다. 그건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이 아니다. 주겸하고요, 천일염하고 물에다가 같은 농도로 집어넣으면 pH가 얼마가 나올까요? 천일염은 3% 농도로 만들고 pH를 재보면 pH가 7.5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주겸, 그 회사 소금 제가 3% 농도로 만들어서 찍어봤습니다. pH 얼마 나오느냐? 8.5 나옵니다. 제가 만든 이 용융 소금 3% 농도로 만들어서 pH 찍어보면 9.5 나옵니다. 왜 pH가 높을까요? 라는 건데요. 바로 이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CaO, MgO, 이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인데요. 얘가 물에 들어오게 되면 얘가 OH기가 붙어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제가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제가 조금 녹으면서 OH기가 만들어져 나와서 pH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융 소금은 물 속에 조금만 넣어도 pH가 올라간 알칼리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죠. 알칼리수는 뭐 하는 데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 몸에 항산화를 시키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융 소금은 녹지 않는 뿌연, 안 녹는 게 나오는 소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이롭다. 왜요? 항산화도 시켜주니까요. pH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안녕하십니까. 소금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 양은 얼마나 될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소금 적게 먹어라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아가시고 이 적정 양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금은 필요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양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몸의 크기, 또는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노동을 얼마나 하느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느냐,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또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 배설되어지는 물의 양은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먹어 주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 여러분 몸에 맞는 적정량이 얼마냐 라는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소금 섭취가 사망률을 높이는 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더 빨리 죽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소금은 뇌척수액이나 세포 외액이나 그 다음에 혈액에나 이런데 얼마나 들어있느냐, 어떤 농도로 들어있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혈액 중에 염분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 또 소금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라고 하는 거는 식중에 먹냐, 하루 종일 물통에 소금 담아서 물을 마시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연세 세브란스에서 발표된 그런 논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건데요.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사망률을 높이는가라는 건데, 주로 먹는 중장년층의 경우 짠 음식 섭취가 사망률을 높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바나나와 시금치 등에 많은 칼륨은 사망률을 낮춰서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생각에 싱겁게 먹거나 국물을 자제하는 등 식사 때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금에 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국도 웬만하면 건더기 위주, 국물은 잘 안 마시려고 하고요. 라면 같은 것도 그냥 면만 먹고 국물은 버리고.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14만 3천여 명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균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는데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등에서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500mg으로 WHO 권고치보다 약간 많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늘과 파 등으로 양념한 김치나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주로 섭취하는 한국인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이나 생선 등의 염장식품과 김치나 아니면 장류 등의 발효식품을 등을 통해서 나트륨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인종적 그런 생활식 습관의 차이가 서양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어요. 한국형 소금 섭취 방법이라고 하는 게 된장이나 김치 같은 이런 염장류의 식품을 먹는 것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금 섭취량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그 연세세브란스에서 한 연구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가로축은 뭐냐면은 몇 년 살아있냐 이겁니다. 살아있는 기간을 말을 하는 거고, 요 세로축은요 생존율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더라. 생존율이 감소하더라. 확대를 해서 또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Q1, Q2, Q3, Q4, Q5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에 섭취하는 소듐의 양, 즉 나트륨의 양을 말을 합니다. Q1의 경우 하고 Q5의 소금을 많이 먹는 겁니다. Q5가 되면 될수록 Q5가 소금을 많이 먹는 쪽이고 Q1 쪽이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확대를 해서 한번 봐보자고요. 많이 먹는 쪽이 적게 먹는 쪽보다 생존율이 좀 더 높죠. 소금을 좀 많이 먹은 쪽이 더 생존율이 높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들어왔던 그런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 사망률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라고 그냥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나트륨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쪽은 칼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죠. 생존율이 칼륨의 경우에는 Q5 그룹이 가장 많이 진한 파란 색깔이 가장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이 회색깔 이게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섭취하는 것과 많이 섭취하는 것의 그 차가 무려 거의 한 7% 정도는 차이가 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칼륨 섭취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금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소금을 먹었더니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혈압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정상 혈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건 뭘로 의미를 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모두가 소금 섭취량이 적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는 동안은 혈관 농도가 올라가면에 따라서 혈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약간 올라간다. 그런데 그 염분의 양과 수분의 양이 밸런스를 가지게 되면 어떤 밸런스냐면 혈관 속에 있는 소금의 양과 수분의 양, 그 다음에 혈관의 바깥쪽에 있는 소금의 양과 수분의 양의 밸런스가 맞아지면 다시 정상적인 안정되어진 혈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나는 정상적인 혈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혈압이 더 여러분들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체온을 높이고 각종 호르몬 반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당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소금이 몸속에 적정량이 있어야 몸속에 염증을 또 줄일 수 있고요. 미생물이 사는 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양도 줄일 수 있고요. 소금은요 우리 몸에서 엄청 많은 기능들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전해질의 경우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느냐라는 건데요. 설탕물이나 술이 들어있는 컵 속에 전극을 집어넣고 전기를 흘리면 여기에 불이 안 온다입니다. 술이나 설탕물은 불이 안 온다. 맹물도 순수한 물은 불이 안 온다. 하지만 소금이 녹아있는 물이나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물들의 경우에는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술이나 설탕물 이런 것들은 이온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져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해리가 되었다, 녹는다, 해리 되어진다, 원자가 분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트륨은 마이너스 극으로, 염소는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된다. 아니, 뚱딴지같이 무슨 전기에 불이 오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몸속에서도 소금이 들어있어야 전기가 통해서 불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소금은 없고 설탕만 가득 들어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적정량의 염분 농도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어야 적정량의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다. 소금의 양이 너무 적어도 전기 통하는 양이 너무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우리 뇌세포에서 전달하는 각종 신경 전달이 덜 되어진다.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가?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게 가장 좋은 소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천일염의 경우에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천일염, 미세플라스틱도 들어있고 중금속도 들어있더라. 죽염, 열을 가해서 대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열을 가해서 소성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이렇게 들어있더라. 천일염을 가져다가 열을 가했으니까 비싸다. 3%에서 pH 재보니까 8.5 나오더라. 천일염보다 이 염소 성분들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드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용융소금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을 드셔라. 그리고 음식에 넣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음식에 넣어가지고 소금을 드셨는데도 소금이 부족하면 이렇게 물에 타서 녹여가지고도 드시는데 소변을 받아서 소변의 염분 농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섭취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셔서 엄청나게 건강하신 그런 몸이 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으로 반찬으로 소금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소금이 부족한가 과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금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나트륨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저 나트륨은 금속이에요. 금속.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성자가 11개가 있고 전자가 11개가 들어있어요. 소금 속에는 염소라고 하는 게 여분으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도 들어있어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칼륨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중금속도 들어있고 또 뭐 불순물 같은 것들도 좀 들어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서 과하게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염소가 과하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 염소를 제거한 소금, 중금속 같은 거를 제거한 소금이 죽염이다, 용융소금이다. 그래서 어느 소금이나 사실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단원력을 가진 소금을 먹으려면 죽염이나 용융소금을 먹는 게 낫다. 여기서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을 물에다가 넣었을 때 다른 것을 산화시키지 않는다. 죽염이나 용융시키지 않은 일반적인 소금은 그 소금을 녹인 물에다가 못 같은 걸 집어넣으면 못이 산화되어 녹이 썰어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소금은 죽염이나 용융소금을 먹는 게 훨씬 낫고 그걸 반찬에 넣어 먹을 때도 그렇게 드시는 게 낫다. 그 염화나트륨 NA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CL이라고 나타내고요. Na하고 CL 즉 소금 분말 가루로 되어져 있는 것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녹으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이 전자가 뭐냐면 항산화하는 데도 쓰이고요. 전기를 만드는 데 쓰여요.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전기가 뛰는 힘이 약해진다. 전기가 통하는 게 약해진다. 그래서 몸에 힘이 없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분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몸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정한 양의 소금은 먹어 주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적정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소금이 혈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 소금을 배출시켜 버립니다. 몸에서 0.9%를 정확하게 거의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 수분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요 바깥쪽 부분이죠. 이 혈관의 바깥쪽 부분, 요런데 여기 이제 세포가 있는, 림프가 있는 곳, 여기에는 소금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소금이 물을 붙잡고 그 다음에 부어오른다라는 것이고, 이제 0.9% 정도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제 잘 배출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져 나가는데, 만약에 0.9% 이하가 소변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재흡수해서 갖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소변 중에 소금의 농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몸에, 내 몸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체중 60kg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0kg 중에 70%가 보통 뭐 70%가 수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70%가 물이라면 42kg가 액체입니다. 근데 이 물 속에 사실 0.9%의 소금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378g이 소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녹아가지고 우리 몸 전체의 액체 중에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이 줄어들면 이 총량이 쭉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저게 줄어들면 전기 통하는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얼마나 소금을 바깥으로 빼내는지 계산을 해보면 300ml를 소변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하루에 한 사람이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5회, 6회 요 정도 돼요. 하루에 1.8리터 정도의 소변이 나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소금을 먹었을 때 0.9%씩 배출되어진다면 소금 빠져나가는 양이 하루에 16.2g이 나가요. 엄청 많이 나가죠. 그러면 하루에 16.2g 먹고 있나요?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잘 모르니까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체크하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소변에다가 염도계를 꽂아서 0.9% 이상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래서 염분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염도계로 소변 염도를 찍고,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된다. 특히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막 흡수되어져서 혈액으로 들어와 버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대사가 안 되고 당뇨가 오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또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 힘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섭취 잘 한번 해보시면 건강한 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하고 소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계시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평소에 제 방송을 잘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점심 식사 후에 한 알, 이렇게 한 알씩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게 드시면 별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24시간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나누어서 먹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이제 비타민C를 몸 안에 충분하게 흡수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먹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먹으면 흡수는 굉장히 잘 된다. 흡수되어지는 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C는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최소한 2알 정도, 2000mg 정도를 드시면 드신 식사가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위산 분비량이 굉장히 서양인에 비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지면 결국 장이나 또는 혈액안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약 2g, 3g, 때에 따라서는 더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20여 년 동안 하루에 6g 이상 주로 식사할 때 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비타민C는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일단 도움이 잘 되고요. 소화가 잘 되어야 나머지도 잘 되기 때문에 소화 잘 되는 목적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화를 할 때 섭취되어진 것들이 소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져서 혈액 속에서 또 항산화작용, 기타 다양한 비타민C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비타민C 때문에 또 변비가 온다든지 각종 비타민C 부작용,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 설사를 한다, 두통이 온다, 또는 졸음이 심하게 온다, 또 요로결석이 온다, 그 다음에 변비가 온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비타민C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 대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 반응. 그래서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양을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면요,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 속이 좀 쓰리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먹다가 위장이 좀 튼튼해지면 다시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 안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 드셔보시면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친구분한테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비타민C 안 먹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먹는 사람보다는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타민C 생기 모양을 보면 약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약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일 속에서도 비타민C는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도 비타민C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타민C를 먹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 먹는 것,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았거나 몸에 비타민C가 거의 없는 듯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500mg 이 정도씩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응급실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드시고요. 양은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못지않게 더 중요한, 비타민C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보충을 시킬 수밖에 없고, 염분은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마치 밥을 먹듯이 또는 고기, 단백질을 먹듯이 염분도 충분하게 먹어주고 남으면 빠져나간다 라는 건데요. 비타민C보다 염분이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비타민C보다 소금이 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어제 방송에서 질문하신 분, 그분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염분과 관계가 깊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형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온몸을 뒤져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염분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 때문에 이분은 저염식을 계속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염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니 염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체크는 병원에서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분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염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염분 먹으라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혈액을 뽑아서 염분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혈액은 항상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죠. 염분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혈액 말고 혈관의 바깥쪽 부분, 특히 뭐 소변 이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은 체크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혈액 속이 염분 농도가 0.9%이고 혈관의 바깥쪽도 혈관을 스며 나와 가지고 우리 몸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염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염분은 퍼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혈관의 바깥쪽이 어디냐라는 건데 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소변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 농도를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래로 나온다면 염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소화가 안 되거나 기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힘이 없으신 분들, 몸에서 힘이 생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맨날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어디 다니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선 염분이 제대로 몸속에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체크를 해도 답이 없다. 혈중에 들어있는 양은 정상이다. 그래서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금을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부족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각종 질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약국의 선생님이나 방송에서나 기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또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소금이 빠진 무염에 가까운 수준의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우리 몸속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또 혈관을 통해서 소금을 넣어주는 링거 이런 것을 하고 있을까요? 참 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로 병원에서 하는 요법은 뭐냐면 억누른다, 짓누른다, 항생을 시킨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먹이면 몸이 자꾸 활성화가 되니까 항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물과 소금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항생을 해서 몸을 좀 더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주사를 넣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항생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염, 무염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몸속에 들어있는 물은 항상 0.9% 정도 대략 0.9%라고 하겠습니다. 그 농도로 소금의 농도를 맞추고 있다. 그걸 내 몸이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소금을 다소 먹지 않아도 소금을 좀 더 과하게 먹어도 내 몸속의 소금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긴 기간 동안 소금을 너무 많이 먹거나 소금을 너무 안 먹게 되면 부족하거나 과하게 돼서 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심장 맥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막 뜁니다. 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소금을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부족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체온이 식어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불면을 초래한다. 각종 질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조절이 안 돼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 소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절대 부족하도록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먹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일정한 양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양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량 정도는 뭐 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서 알려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느냐라는 건데요. 소변의 염분 농도를 이 염도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받아서 얘를 담가 보면 그 숫자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자가 0.9% 정도 되도록 소금을 먹어주면 되는데 염분 농도가 0.9%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음식에 소금을 좀 더 넣어서 드시고 또 올라가면 줄여서 드시고 그 범위가 0.8에서 1.3%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자, 그리고요 1.3%보다 더 올라간 1.5, 1.6이 되어도 됩니다.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많이 먹으면 소금이 소변으로 자꾸 나가버리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은 0.9%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좀
곤란하다. 좀 더 채워서 먹는 것이 좋다. 아무리 먹어도 음식에 넣어서 먹어도 연구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또 마시는 것도 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0.9%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하루 종일 물 대신 소금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먹어야 되는 양은 소변의 염분 농도를 측정을 하면서 먹으면 된다. 저염식을 해라, 무염식을 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가장 괜찮은 소금, 즉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용융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먹을 수가 있고 필요한 양을 먹기가 굉장히 쉬운 소금이 바로 용융 소금입니다. 다른 소금은 간수라고 하는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맛이 쓰고 너무 짜고 이렇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소금을 먹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수를 완전히 뺀 소금이 바로 용융 소금이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미네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미네랄의 종류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MSM, 요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먹어야 되는 것 나트륨, 칼륨 요것만은 꼭 좀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용량을 어떤 비율로 섭취해야 하나요? 지금은 키토산 4, 오메가 1, 유산균 1, 소금이랑 소화효소제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분이 질문한 골자는 뭐냐면은 혈압이 높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금 담아 끓여 하시고 잘 안 드시고 계시는 듯 하고요. 예.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첫 번째 비타민 C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혈압하고 비타민 C인데 결국은 비타민 C가 하는 것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해준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들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사성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인은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인들 중에 한 가지씩 제거해 가면 된다라는 건데요. 압력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압력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모세혈관이 자꾸 막힌다. 모세혈관은 여기저기 이미 막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다 뚫려져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막혀 있는 거죠.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저기 어딜까요? 원적외선 사진, 적외선 사진을 이렇게 몸 전체를 스캐닝해서 찍어 보시면요. 붉게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파란 색깔로 나타나는 부위가 있죠. 그것의 차이는 뭐냐면 온도의 차이입니다. 이 온도의 차이는 왜 나타날까라는 건데 혈액이 잘 순환되고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져 있는 곳은 따뜻하다. 그래서 원적외선 사진이 잘 나타나는데요. 파랗게 나타나는 부분은 혈액이 잘 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혈액이 잘 가지 않는 곳, 장기든 뭐 피부 표면이든 잘 안 가고 있는 곳, 그런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혀 있다, 잘 지나가지 못한다. 심장은 계속 일정한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데 잘 가지 못하니까 압력이 걸린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장이 미는 힘이 너무 세다. 너무 세게 뛰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소를 많이 보내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혈압이 또 걸린다. 맥박이 더 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맥박 뛰는 것보다 밀어줘야 되는 압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외에도 자율신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서 혈압의 조절이 또 안 됐어. 내 몸에 자동적인 항상성 유지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또 압이 걸릴 수도 있다. 기타 등등 뭐 비만해지는 경우에 압이 또 걸리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보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힘이 드는 거죠. 다양합니다. 주로 비만해져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 외에도 당뇨가 있거나 기타 뭐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하지만 많이 있는 다양한 종류들 중에서 한 가지씩 없애가 보자
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양 섭취를 일단 잘 한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잔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혈압이 걸리면 혈압이 약을 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양을 잘 섭취한다. 운동을 잘 한다. 그 다음에 휴식을 잘 취한다. 이게 먼저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이걸 열심히 해보시다가 안 되면 이제 혈압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걸 다 하시고 계시느냐? 아무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영양만 가지고도 한번 보자라는 건데, 영양이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건데요. 물 잘 먹고 있냐?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물 하나를 잘 마시는 것만 해주어도요, 혈압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물부터 드셔보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심장이 빨리 뛰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 산소를 열심히 넣는다, 이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이거 뭐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니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소금을 먹으라고 그러느냐라는 건데요. 소금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거부터 체크를 하는 게 더 옳다라는 거죠. 소금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죠?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약 0.9%가 되니 소변으로 나오는 것도 0.9%가 되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소변의 염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게 염분을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판단의 기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소변의 염농도를 측정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한테 상담 전화가 걸려오시는 분들은 이 소금의 농도가 낮더라라는 겁니다. 0.9% 아래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당뇨 환자도 0.9% 아래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압이라고 그러니까 소금 먹지 마라 그러니까 혈압이 좀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멀리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금이 몸에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몸에 소금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몸에 소금 6g은요 굉장히 중요한 양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양입니다. 혈압이 6이 올라가는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혈압이 120이다. 거기에 6이 올라가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하지만 소금 6g이 더 들어가는 것은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변의 염농도가 0.3% 밖에 안 나온다. 근데 6g을 더 먹으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에 소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6g과 혈압 6 올라가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금을 신장에서 잘 배출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신장에서 소금이 안 나가고 있으면 그 소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는데 혈액 속에서 농도가 0.9%를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혈관 안에다가 자꾸 집어넣습니다. 물이 혈관 안에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빵빵해진다. 이래서 심장을 지나가는 물의 양, 피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서버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소금 먹지 마라. 투석하고 있는 환자, 투석으로 빠져나가는 소금 빼내기가 어려우니까 소금 먹지 마라. 그래서 소금을 거의 완전히 없는 식사를 하고 살죠.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서버립니다. 미네랄은요 전기를 만들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운동을 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필수적인 게 소금이다. 소화를 시키는데 위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게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을 줄여 먹는다, 아니면 적게 먹는다, 아예 안 먹는다,
네, 이게 몸에 병을 만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서 힘들어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면 혈관에다가 0.9% 생리식염수를 꽂아줍니다. 먹지 마라 그러고 꽂아주고.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요, 소변의 염 농도를 재보시고 그 농도가 낮으면 혈압이 있어도 0.9% 정도는 되도록 먹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좀 적절하게 먹어주셔서 혈압을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 많이 먹고 혈압이 올라가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드시는 분들 반찬에 넣어서 드시고요. 혈압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영양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 첫 번째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소금. 이제 네 번째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섭취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비타민C 난 옛날에 안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몸이 나빠졌나요? 비타민C를 잘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음식을 끓여 먹는 사람. 왜 끓여 먹느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비타민C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몸도 말라 있습니다. 비타민C 영양소인데요,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하고 살았는데요, 이제 부족한 나이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비타민C를 좀 섭취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요?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 자, 혈압하고 비타민C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들 중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서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제거가 되어지지 않아서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비타민C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 보시자라는 거죠. 비타민C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아무 데서나 파니까, 또 좀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먹어보고 혈압이 떨어지면 기적이잖아요. 혈압약으로 평생 관리하다가 혈관이 막 완전히 누더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 혈관이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혈압 조절 잘 해야 되는데요, 잘하는 방법 뭐냐면 혈압을 아예 정상으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혈압약을 계속 먹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졌는데도 먹고 있고, 혈압이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먹고 있고, 영양제를 먹고 혈압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또 먹고 있고, 이러는 분들, 그냥 먹으라니까 계속 먹는다.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끊지도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압약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며. 그래서 끊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혈압약으로 부작용 엄청 생깁니다. 혈압약이 내 몸의 혈압을 조절을 하는 원리를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먹지 말아야 되는 약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먹고 혈압이 조절된다면 먹어봄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 많이 있습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영양제, 항산화를 시켜주는 영양제, 대사, 순환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 영양제. 저는 이런 영양제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형태로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먹어주어도 당 조절이나 혈압 조절은 쉽게 되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선 해야 되는 거, 영양 섭취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면 피곤하잖아요. 쉬어야 된다. 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잠을 잘 자야 된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잘 한번 해보셔서 혈압을 떨어뜨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다. 부작용 엄청나게 일으키는 약을 먹는 것보다 그냥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기 적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GRE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박사님 말씀하시는 영양제들 기본 비오유키소 등, 또 오라킨도 먹고 있는데요, 항산화로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을 먹고 NAC도 먹는데 괜찮은 거죠? 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비오유키소 좋죠.
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도 만약에 연세가 좀 있다면 뭐 50대 이상이시라면 소화효소제도 한 개씩 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가 좀 더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간에 특히 좋은 영양제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그것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안에는 한 8가지 정도의 B군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잘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줌이 노랗게 나옵니다. 그러더라도 비타민 B군 가끔 먹더라도 꼭 챙겨 먹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인데 저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즉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섭취를 해주는 게 좋고 또 이 글루타치온이 다시 재생되어지도록 해주는 알파 리포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시는 것 같은데 같이 시너지가 되고요. 비타민 C까지 또 시너지 즉 재생을 시켜주니까 알파 리포산도 같이 드시면 좋죠. 그 다음에 NAC, NAC,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게 다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먹어주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렇게 드시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것들도 같이 드셔보시면 더 좋겠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한 사람이라도 먹어야 되는 영양제고 어디가 안 좋더라도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중요한 1단계 지금 드시고 계시고 이제 2단계 가시려고 하는데 2단계 영양제가 뭐냐면 마그네슘, 비타민 B, 글루타치온, MSM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어주면 순환과 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진다. 그 다음에 3단계 영양제가 항산화 영양제를 말을 하는 건데요. 5대 항산화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알파 리포산 저거죠. 글루타치온도 저기에 포함되지만 자 어쨌든 3단계도 지금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기능성 영양제인데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오라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건 뭐냐면은 갱년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여성의 몸속에서 에스트로겐 양이 감소되어지면 갱년기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몸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난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이 제어를 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다. 뭐 200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적게 분비되어지고 몸에서 약하게 나오게 되면 많은 곳이 문제가 생긴다. 우울해지기도 한다. 식은땀이 흐르기도 한다.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 얼굴이 붉어진다. 만사가 귀찮다. 드러누워 있고 싶다. 바깥에 나가기도 싫다. 불면이 오기도 한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관절도 또 아파온다. 온갖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트로겐은 많은 곳에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저기 많은 곳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입니다. 그러면 골다공과 관련되어져 있는 약이 처방되어지고요.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무릎 관련 약을 먹고요. 잠이 안 옵니다. 신경안정제나 그 다음에 잠 오는 수면제를 또 처방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온갖 다른 약들이 처방이 되어지는 거죠. 약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에 온몸이 쩔어가지고 나중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된 영양제를 영양을 섭취를 하고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고 휴식을 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근본이 되는 영양물질들을 내 몸에 조금씩 차근차근 채워서 넣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여러 가지를 많이 봐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있고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